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뭔지 알아야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개발을 하고 그리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근본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효과성과 책무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를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처음 해야 될 게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도대체 뭔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사회복지 시설에 가시면은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 시설에서 그림 그리기 프로그램을 한다. 만들기 프로그램을 한다. 뭐 그런 것도 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질과 내용의 향상을 위해서는 이 사회복지 프로그램 계획을 아주 잘 세워야, 계획이 반틈입니다. 계획을 잘 세워야 질적 높은 프로그램이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란 과목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기획하느냐, 계획하느냐 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기서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란 사회복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록이자 계획이자 예정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 프로그램 뭐냐? 다양한 시설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대상자, 개인과 크게 봐서는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활동입니다. 개인과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활동인데 그 활동이 계획을 갖기 때문에 의도적이다. 그리고 조직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인 것입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란 정의를 내리자면은 개인과 사회를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입니다. 의도란 뭐냐 그렇다면은 개인이나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목표를 가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결국 사회 문제 해결과 클라이언트 욕구 충족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사회복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축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슈화되어 있는 스쿨존 있죠? 스쿨존도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스쿨존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근처에 스쿨존을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사회도 변화시키고 개인을 변화시키는 것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에서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의 의의,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첫 번째,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다양한 사회복지 시설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영역입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 조직의 목표 달성은 궁극적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야 되겠죠. 세 번째, 프로그램 기획과 평가를 이해하는 것은 사회복지 실천 전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가 된다는 것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잘 기획하고 잘 운영하고 자기가 운영한 프로그램을 잘 평가받도록 평가를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프로포절이라는 것은 제안하는 겁니다.
즉 프로그램 제안서, 프로포저를 작성한다는 것은 전문적인 의사소통의 과정이다. 즉 사회복지사의 역할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러한 의사소통이 설득력을 가지려면은 무슨 소리냐? 제안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프로포절이 설득력을 가지려면은 논리적 근거를 확보해야 된다. 나 이거 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잘 운영할 수 있다라는 논리적 근거를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논리적 근거는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적이고 객관적인 것, 즉 데이터가 뒷받침되면 좋겠죠.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에 의의가 있습니다. 프로포저를 작성하기 전에, 제안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회복지 프로그램 제안서를 작성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막연한 아이디어만 가지고 곧바로 제안서, 계획서, 프로포저를 작성하기는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무엇을 할 건지, 그 프로그램 안에서 무엇을 진행을 할 건지 목표 설정이 잘 돼야 되겠죠. 전체적인 윤곽을 그려보는 겁니다. 세 번째, 프로포즈를 통해서, 사회복지 프로그램 제안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개인과 사회가 변화될 수 있는 건지 그 목표 설정을 정확하게 해야 세부적인 상황이 잘 계획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프로포절 하나로 전체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지만은 이 작은 목적이 커다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선제적 조건이다라는 것을 본인이 이해하면서 제안서를 작성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는 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속한 조직이나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의 내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가가 할 수 있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있고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사회복지 현장, 사회복지 시설의 규모나 크기나 대상이나 환경이나 그런 모든 것을 따져보고 자기 자신이 속한 사회복지 조직이나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의 내용이 제안서 안에 포함이 돼야지 너무 커다랗거나 아니면은 노인 시설인데 대상자를 노인이 아니라 청소년을 한다거나 외국인을 한다거나 등등 이치에 맞지 않는 제안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개인과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성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사회복지 조직의 무엇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라는 겁니다. 목표 설정을 잘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정부가 제공할 수도 있고 민간 사회복지 조직을 통해서 제공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속한 사회복지 시설을 통해서 보통 제공이 많이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것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대상자,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수혜자에게 초점을 둬야 된다. 대상자 중심 프로그램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프로그램은 조직 내부의 다른 프로그램이나 다른 직원 그리고 외부 조직과 상호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런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프로그램 제안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성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사가 인간의 신체를 이해하고 의료기술, 습도계열 진료할 수 있듯이 또 변호사가 법률을 이해하고
변론 기술을 습득해야 변호 활동을 할 수 있듯이 우리 사회복지사는 사회 문제에 대한 이해,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반 지식, 즉 사회 문제에 대한 이해와 프로그램 기획 능력이 있어야 제대로 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실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이 대상자들을 이해하고 대상자들의 문제점이 뭔지 파악하는 이 사전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성격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다양한 지역적 환경, 조직의 특성, 대상자, 클라이언트의 속성 속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표준화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공유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준화하는 데도 노력을 해야 언제 어디서든지 공통성을 가지고 일반적인 서비스가 표준화돼야 효율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욕구를 가진 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이렇게 설계된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대상자들이 어떤 욕구를 가지느냐를 잘 파악하는 것도 사회복지사의 역할입니다. 사회복지사는 대상자의 욕구를 잘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특정 지역이나 상황 속에서 대상자 클라이언트와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대상자 중심, 클라이언트 중심 프로그램이 되어야 합니다. 조직의 효과성과 책무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사회복지 관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원과 기술이 투입되어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조직의 계획적인 활동 집합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뭔가를 투입하는 과정, 그리고 그 임무를 수행하게 하는 과정, 결과물이 나오는 과정, 산출, 아웃풋이 나오는 것, 그리고 그 아웃풋을 통해서 어떤 성과물, 대상자들에게 나타난 변화 등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들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럼 책무성이 뭐냐? 사회가 사회복지 조직에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 책무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책무성에 대해서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비영리 조직에서 효과성 측정의 어려움, 얼마나 효과가 있었느냐,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얼마나 효과를 발휘했느냐, 얼마나 계획적이냐라는 것을 측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활동의 대상이 인간이기 때문에 변화의 측정이 쉽지만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다양한 도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IQ 검사, EQ 검사 있죠. 인간인데 인간의 IQ하고 EQ를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 결과물에 있어서 효과성을 측정하는 다양한 도구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하는 기재가 현재는 크게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시급이 얼마다라고 딱 국가에서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서비스가 굉장히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다양하기 때문에 국가가 시행하지 않는 일반 민간 단체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단위별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프로그램 기획과 조직 역량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우리가 기획한다는 것은 조직의 역량과 해결해야 할 문제를 체계적으로 매치시키는 작업입니다. 쉽지만은 않겠죠. 조직의 역량을 넘어서는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고자 할 때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구성원의 사기만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기획 과정에서 기획가가 사회적, 정치적 맥락을 고려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경험 있는 기획가는 사례 연구나 보고서에 사회적, 정치적 맥락뿐 아니라 잠재적 위험에 대해서도 명확히 기술해야 됩니다. 세부적인 행동 방침을 설정하기 위한 이러한 접근은 실천가들이, 즉 사회복지사들이 변화를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관계와 상황들을,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 내용들을 분명하게 설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즉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책임성의 문제가 제기된 여러 가지 배경이 있을 수가 있는데, 1970년대 말 이후 복지국가의 위기가 있습니다. 어떤 위기가 있었냐? 사회복지 조직이 굉장히 거대해져서 비효율성이 보이고 약한 경쟁력, 도덕적 해이, 도덕적인 문제점, 그 다음에 공금 이용 사건 등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비효과성, 질적 저하, 팀워크의 해체, 근시안적 기획, 낭비가 있고 또 노동 불균형 등이 초래되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는 행정적인 차원에서의 수행 성과 평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법규의 준수성, 법을 잘 지켜야 된다. 직원의 자질, 법적인 능력, 도덕적 능력 등이 포함된 직원의 자질 등에 대한 정확한 통제와 관리가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다라고 현재까지 나온 평가입니다. 책무성의 종류에 대해서 9가지나 나왔네요. 하나씩 보죠. 첫 번째, 적용 책무성.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있어서 대상자의 욕구에 맞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적용 책무성. 두 번째, 서비스 전달 책무성. 프로그램만 아무리 잘 개발을 해놓는다 해도 대상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 전달이 잘못되면 안 되겠죠. 서비스 전달을 잘 해야 된다라는 서비스 전달 책무성. 세 번째, 영향 책무성. 대상자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과정이라 프로그램 계획이나 프로그램 계획에 따른 진행 과정이나 결과물 자체가 따로따로 놀지 않고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효율성.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두 사람이 한다거나 100만 원이면 할 수 있는 건 일을 200만 원 가지고 한다거나 그럼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효율성은 재정적 효율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업무적 효율성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잣대에 따라서 효율성을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재정적 책무성. 4번에서 잠깐 얘기했다시피 경제적인 문제, 돈에 대한 문제에 대한 책임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법률적 책무성.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한도 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된다. 일곱 번째, 윤리적 책무성. 도덕적인 부분을 지켜야 된다. 여덟 번째, 이미지 책무성. 좋은 이미지 갖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아홉 번째, 욕구 책무성. 대상자의 욕구를 우리가 반영하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책임성을 가지고 계획부터 진행,
그리고 평가, 그리고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효과도 나와야 된다라는, 그걸 바탕을 하기 위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부터 잘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미국 재무성의 책무성을 위한 표준. 재무성이니까 돈에 관련된 책무성입니다. 1번 재무, 자금이 목적에 부합하여 제대로 사용되었나, 꼭 써야 되는 곳에 써야 된다. 효율성, 경제적으로 잘 사용되었나. 세 번째 결과, 어느 정도의 효과성을 가지고 왔는가 등등을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국의 현실에서 책무성의 확보 과정, 첫 번째, 오픈해야 된다. 개방성입니다. 뭔가 감추려고 폐쇄적인 시설에서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적 시설 운영을 벗어나야 된다라는 소리고, 혼자서만 일해서는 안 되고 지역사회와 상호 교류 확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투명성을 제고를 해야 된다. 재무 회계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돈의 흐름이랄지 돈의 활용도랄지 부분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재무 회계 업무의 전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양질성, 효과성이 있어야 되고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 되고 만족도, 대상자 만족을 해야 되고 서비스의 표준화도 이루어져야 된다. 효과성, 효율성, 만족도, 표준화 등이 다양한 측정 척도에 따라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회복지의 목표는 개인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즉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란 목록이나 계획이나 예정을 의미하며, 따라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란 정의를 내리자면 개인과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으로 정의될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조직에서 일상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우연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형성되는 계획화된 조직화된 활동을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의도란 개인이나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뭘 가진다고 보시겠어요? 목표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목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점이 존재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목적과 목표가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 체계 및 자원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체계의 구체적인 활동이 프로그램 안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적과 목표는 프로그램이 달성해야 할 지향점을 구체화하거나 무엇을 위하여 수행되어야 하는지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존재의 근거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첫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뭔지, 또 조직의 책임성, 책무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내리고, 이 건강과 사회복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정신적인 측면, 육체적인 측면에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무 탈이 없고 튼튼한 것을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일반적인 관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건강하다라는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서 조금 확대해서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세계보건기구의 헌장에는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신체적인 거죠. 허약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측면입니다. 일반적인 두 가지 측면에서 한 가지가 더 추가됐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한 가지 추가된 부분이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건강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사람은 인종과 종교와 정치와 경제와 사회의 상태의 여하를 불문하고 고도의 건강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시를 한 겁니다.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가 뭔지 한번 졸업할 때까지 곰곰이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신체적 어려운 점, 정신적 어려운 점도 존재를 하지만은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운 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측면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과거에는 건강이란 육체적, 정신적으로 질병이나 이상이 없고 개인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신체 상태를 말하였으나 오늘날에는 개인이 사회생활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짐에 따라서 사회가 각 개인의 건강에 기대하는 것도 많이 낮았기 때문에 사회적인 건강이란 면에서 이와 같은 정의가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밥을 혼자 먹어도 밥맛이 없죠. 혼밥 같이 먹으면 더 밥맛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친구도 있어야 되고 사회활동도 해야 되고 혼자서만 살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측면에서는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건강을 모든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건강을 하나의 기본적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이 없는 상태라는 수동적인 건강에 대한 태도에서 금주, 금연 등 생활 습관의 변화나 운동 같은 적극적으로 건강해지려는 노력 등 능동적 스스로 해나가려는 태도가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건강을 모든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어 건강을 하나의 기본권적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이 없는 상태라는 수동적 건강의 태도에서 금주, 금연 등 생활 습관의 변화나 운동 같은 적극적으로 건강해지는 노력 등 능동적 태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안녕이란 부분과 연관성이 존재를 하죠. 현재 코로나19가 팬데믹 상태인데 몸이 아픈 것도 피해를 주지만은 이 코로나19라는 게 사람들의 마음에도 피해를 줍니다. 불안, 공포, 두려움 그런 것들이 사회적 안녕을 해치는 부분이 될 수가 있죠. 아무쪼록 코로나19가 해결이 되는 시점에
우리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모든 학우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대면 수업을 진행하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